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품이 있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요. 젊을 때에는 그 차이가 당장 느껴지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품격과 매력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답을 김미경 작가님의 김미경의 40수업이라는 책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100세를 기준으로 해서 인생을 24시간에 빗대어서 계산해보면 1년은 대략적으로 14분 24초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40이라는 나이는 오전 9시 36분이 되는데요. 이제 막 출근해서 일에 집중해야 할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40이라는 나이에 더 씌워진 중년 또 불혹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대다수는 이 40대를 꽤 먹은 나이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0대는 퇴사하면은 뭘 먹고 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행복한 내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남은 50대에서 60대 또 70대에서 80대에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진짜 나를 찾고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나한테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40이어야 합니다. 김미경 작가님의 20살 무렵의 꿈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해외에서 살아보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만 했던 꿈이라고 하는데 그녀는 한 번도 이 꿈을 놓지 않았고 30년이 지나서 50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영어로 강의하는 것을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60세가 된 그녀는 마침내 꿈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만의 빛이 진하게 드러나는 귀한 진주와 같은 보석과도 같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을 익히고 또 여러 가지의 역할 속에서 인생의 균형을 찾으면서 50대 이후의 인생 후반전을 정말 값지게 재밌고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다면 오늘의 책 이야기가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고 또 품위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 후반전에 대한 인생 힌트를 주는 김미경 작가님의 따뜻한 응원과 또 구체적인 솔루션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저의 멋진 구독자 여러분들께 오늘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를 끌어내리는 것들과 싸워라. 훗날 누군가 나에게 2022년에 대해서 묻는다면 아마도 2022년은 새벽 기상 챌린지의 해였어요 하고 흐뭇해하지 않을까요? 2022년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나는 매월 1일부터 14일까지 한 달에 14일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새벽 기상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이른바 514 챌린지인데요. 혼자 일어나면 작심삼일이 될까 싶어서 나와 함께 챌린지를 할 참가자들을 매달 모았습니다. 그 이른 새벽에 유튜브로 라이브 강의도 하고 서로 새벽 기상을 인증했는데요. 매일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라이브에 접속해서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에는
나를 끌어내리는 것들과 싸우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새벽 기상 챌린지를 한다고 하면 주변에 꼭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그거 며칠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새벽에 일어나면 낮에 졸리기만 하고 집중력도 떨어질 텐데 뭐하러 해? 너는 아침잠이 많아서 어차피 계속하지도 못할 거잖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여도 모릅니다. 우리가 연습한 건 새벽 기상이 아니라 매일 나를 일으키는 법이었다는 것을요. 하루하루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쌓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르면서 함부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얘기 따위는 듣지 말고 나를 끌어내리는 모든 것과 싸우라고 새벽부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가자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는데요. 댓글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날 참가자 한 분은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남들이 하자는 대로, 남들이 하지 말라는 대로 살아온 저는 여태껏 남들에게 내 인생을 헐값에 넘기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타인에게 미루며 평생을 살아왔으니 나를 끌어내리는 누군가의 말에 스스로 끌려갔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514 챌린지의 참가자 대부분은 30대에서 50대 여성이고 40대가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40 정도 되면 듣기 싫은 얘기 따위는 싹 무시하고 나를 끌어내리는 것들과 잘만 싸울 것 같은데 현실은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사는 게 바쁘면 나와 대화하고 나를 쌓아 올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사는 것과 나를 하나하나 쌓아 올리며 나답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쌓아 올리지 않으면 남이 나를 쌓아 올리게 됩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단단하게 쌓아 올린 사람은 눈빛부터가 다른데요. 수없이 거절하고 반대하면서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고 지켜온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반면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꼭 그런 사람에게만 함부로 참견하고 충고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죠. 그럴 때 방어할 논리와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에게 쉽게 끌려다닙니다. 어릴 때야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릴 수 있다지만 40이 넘어서도 여전히 나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문제입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몇 년 전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된 지은은 39살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올해 40이 된 지은의 자존감을 가장 무너뜨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였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녀는 엄마와 남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일하는 엄마 대신에 초등학생 때부터 집안 살림을 하고 동생을 돌봐야 했죠. 형편이 어려우니까 대학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간신히 졸업했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교사가 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자 생활비며 동생의 대학 등록금까지 지은이 책임졌습니다. 이만하면 너무나 자랑스러운 딸이건만 엄마는 언제나 지은을 못마땅해 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남동생과 비교하며 지은을 무시했던 엄마는 결국 이런 말로 딸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내 친구는 딸이 돈 벌어서 이번에 아파트로 이사했다더라. 너는 돈 벌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니? 남들처럼 재테크라도 좀 하지. 그동안 뭐 했어? 내 딸이지만 정말 한심하다.
엄마는 딸에게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고맙다, 애쓴다 라고 말해주기는커녕 딸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일쑤였죠. 지은은 그런 엄마가 너무나 미웠지만 혼자서 자신과 동생을 키워온 엄마의 인생이 가여워서 꾹꾹 참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생각 없이 던진 말은 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노력이 물거품처럼 느껴지며 깊은 우울감을 느낀 지은은 결국 고민 끝에 가족을 떠나서 독립했습니다. 그래도 생활비는 예전처럼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다행히 혼자 지내면서 자존감도 많이 회복하고 마침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모아놓은 돈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매몰차게 반대했습니다. 엄마가 살아보니까 남자는 무조건 돈이 있어야 돼. 아니면 직장이 좋거나. 그런데 네가 데려온 남자는 둘 다 없잖아. 마흔이 다 돼서 이 결혼을 도대체 왜 하려고 하니? 돈 때문에 그렇게 고생해놓고 또 고생길에 들어선다고? 너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엄마 말 들어. 그러나 지은은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이 말이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 자신을 위해서 한 말이었다는 걸요. 엄마는 제가 돈 없는 남자랑 결혼을 하면 예전처럼 생활비를 못 받을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딸의 행복보다도 돈이 더 중요한 거죠. 제가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하니 결국 생활비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씁쓸한 표정으로 말하는 지은을 보니 내 마음도 아팠습니다. 저렇게 철없고 이기적인 엄마가 정말 있을까 싶지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해줘야 할 사람이 자꾸 나를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감히 그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게. 너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 던지는 수많은 가짜 조언과 간섭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말들을 가족 간에도 흔히 주고받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내가 직장 생활에 지쳐 회사를 쉬고 싶다고 말할 때 남편은 힘들게 쌓은 커리어가 아깝다고 만류하죠. 그러나 사실은 외벌이가 부담스럽고 싫은 것입니다. 남편이 취미로 자전거 라이딩을 하고 싶다고 하면 아내는 관절도 안 좋은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하냐고 말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남편이 취미 생활에 돈을 쓰는 게 싫은 겁니다. 자전거를 살 돈이면 아이들 학원비에 더 보탤 수 있으니까요. 실적을 두고 경쟁하는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너를 위한 충고를 가장해서 결국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나의 시간과 노력을 함부로 가져가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안 된다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계속 주변 사람과 상황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상태일 때는 거절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상대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를 끌어내릴 정도의 힘을 가졌다면 나이나 직급, 사회적 경험이 나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논리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일단 우겨야 합니다. 싫은데, 내 생각대로 할 건데. 사춘기 아이들처럼 까칠하게 우겨도 됩니다. 사람들의 충고가 그럴듯해 보여도 어디까지나 딱 그 사람 수준의 조언입니다. 내 안에서 진정 나를 위한 진실한 조언이 나올 때까지, 내가 나에게 첫 번째 조언자가 되어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선언합시다. 내가 성장하겠다는데 감히 누구도 끼어들게 두지 맙시다. 10년이 걸려도 내 속도대로 나답게 가겠다고 결심합시다. 그래야 나다운 인생을 만드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대신 입으로만 우길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싫어하거나 말거나 꾸준하게 지속하세요. 하다 말다 하면서 상대방에게 간섭할 명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나와 한 집에 사는 가족은 꾸준함으로 포기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일이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이룬 게 보잘것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냐고, 뭐 하나 제대로 되어가는 게 있냐며 또다시 나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나답게 살아간다는 건 그만큼 강단과 확신이 필요한 일인데요. 타인에게 보여주려고 빨리 결과를 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처음부터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내 길을 가야 합니다. 살면서 한 번도 나를 나답게 쌓아 올리지 못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나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면 이제는 제대로 싸워볼 때입니다. 마흔이 되었으면 한 번쯤은 어른으로서 나답게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지금 못한다면 앞으로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조금 까칠해도 좋으니까 이제는 싫다고, 아니라고, 그만하라고 말해줍시다. 그래야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내 공간과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자. 인스타그램에서 굿잭월드 내 책상을 검색하면 600개가 넘는 게시물이 보입니다. 514 챌린지에 참여하는 분들이 자신의 책상 사진을 찍어 올린 건데요. 이 릴레이 해시태그 쓰기는 나의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MKYU 학생들이 어디에서 공부하고 꿈을 키우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은 자신만의 공간이나 책상을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내 책상 자랑하기 이벤트를 열었는데 글쎄 600개가 넘는 사진과 사연들이 올라온 게 아닌가요? 다행히 자신만의 방과 책상을 가진 이들도 있었지만 엄마들은 역시 자기 공간을 확보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옆 간이 테이블, 어학연수를 떠난 딸의 책상, 작은 드레스룸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공부방, 침대 옆 작은 책상, 아들이 시험 공부하느라 썼던 독서실 책상, 아이들이 쓰던 뽀로로 책상, 가족들이 쓰던 책상과 공간을 물려받아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엄마들이 참으로 대견했습니다. 그렇게 인스타그램을 보던 중에 정성스럽게 꾸민 공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MKYU 학생인 배티은님의 책상이었는데요. 애들과 남편 뒤치다꺼리 하다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집안에 나의 공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실 안쪽 소파를 옮기고 내 서재, 아니 책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곳에서 공부하니 아이들도 저를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우울감도 나아지고 자존감도 커갑니다. 이렇게 성장하며 나아가는 삶이 참 좋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내 책상입니다. 사진만 봐서는 서재인 줄 알았는데 거실 한쪽에 책상을 놓고 자신만의 멋진 공간을 만든 겁니다. 베티은님의 사진을 보니 학생들이 너무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책상을 가져야 한다. 나는 그동안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키울 수 있는 공간, 특히 책상이 있어야 한다고 수없이 잔소리를 해왔습니다. 내 말을 흘려듣지 않았던 분들은 이미 예전부터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들이 내 책상 자랑하기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처음으로 커뮤니티 전체에 공유된 것입니다. 자기 책상이 없는 분들은 자기만의 공간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놀랐고, 아이뿐 아니라 자신도 책상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책상을 가진 사람들 역시 책상을 만든 이후 자신에게 나타난 변화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예전부터 나만의 공간과 책상에 유난히 집착했습니다. 일종의 결핍이랄까요.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도 내 집 안에 내 방 하나가 없다는 사실이 오랫동안 억울했습니다. 아이가 셋이다 보니 내 서재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면 남편은 코를 골고 거실로 나가면 아이들이 팔짝팔짝 뛰어다녔습니다. 결국 베란다에 작은 책상 하나를 두고 그곳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강의 연습을 했습니다. 겨울에는 엄청나게 추웠고 여름엔 미칠 듯이 더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사를 하면서 거실 한 구석에 작은 앉은뱅이 책상 하나를 두고 공부했는데 겨울에 춥지 않은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 작은 책상에서 나는 강사 김미경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이 50이 다 되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지만 그 집에도 여전히 내 공부방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늘 TV를 보고 있으니 책 한 권 제대로 읽기가 어려웠는데요. 결국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옷방밖에 없었습니다. 옷방 한쪽에 책상을 두고 그곳을 나만의 서재로 만들었습니다. 집에 오면 그곳에서 책을 읽고 다이어리를 쓰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한 번은 제나가 우리 집에 왔다가 내 서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대표님 서재라고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먼지가 너무 많아서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대표님인데 제대로 된 방 하나 없다니까 좀 슬프네요. 내가 제대로 된 방을 가지게 된 건 50이 훌쩍 넘어 두 아이가 독립한 이후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한정된 공간을 나눠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게 부모의 도리이고 당연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참 서글펐습니다. 투자하지 않는데 성장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해.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모든 시간과 공간을 몰아줍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을 버는 부모는 용돈 30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데 10살 아이는 학원비로 100만 원을 씁니다. 아버지가 쓰는 돈은 소비이고 아이가 쓰는 돈은 투자입니다. 이 말은 곧 집안에서 성장할 사람, 투자를 받아야 할 사람을 아이로 한정했다는 뜻입니다. 아이만 키우고 엄마 아빠는 성장을 멈추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에서 10년 넘게 살다 보면 누구나 저절로 무기력해집니다. 대학 때 배운 것도 잊어버리고 새로운 정보도 아이디어도 없으니까 당연히 자존감도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성장하면 된다고요? 엄밀히 말하자면 회사라는 곳은 조직이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할애하는 곳일 뿐입니다. 어떠한 회사도 나의 성장과 미래를 대신해서 고민해주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자신을 성장시키려면 결국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도 시간도 공간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감을 갖자는 건 공허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젖은 낙엽처럼 지금 회사에 찰싹 붙어서 쓸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죠. 10년 후의 미래를 기획하고 꿈을 꾸지도 못합니다. 50대가 되면 지금보다 더 고갈될 것이 눈에 보이니까요. 결국 몸은 40대인데 마음은 이미 70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20대 때처럼 다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좁아도 책상 하나 놓을 공간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거실 소파를 옆으로 밀어내든 식탁 옆에 작은 테이블을 두든 뭐라도 놓고 책에 둘러싸여야 합니다. 내 공간에 100권의 책이 있다면 100권만큼 생각이 커지고 1000권의 책이 있다면 1000권만큼의 세상이 나의 것이 됩니다. 생각이 크고 세상이 넓어져야 비로소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자극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나를 위한 그 어떤 대안도 낼 수가 없습니다. 대안을 내고 싶으면 대안을 낼 만한 것들로 내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마흔의 꿈은 갑작스러운 프랜차이즈 창업 설명회장이 아니라 나의 책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법. 사람은 공간을 닮아갑니다. 공간은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을 규정해 줍니다. 집에 오자마자 소파와 한 몸이 되고 리모컨을 손에 붙이고 있는 사람들은 일상도 소파를 닮아갑니다.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룬 채로 일단 눕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푹신한 소파에 묻어버리고 TV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 공간이 소파가 되어버리면 내 정체성도 눕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책상 앞에 앉아야 생각도 바뀌는데요. 같은 책을 읽어도 침대에서 읽느냐, 책상 앞에 앉아서 읽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침대에서 책을 읽으면 밑줄을 긋고 싶고 메모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도 귀찮아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남는 게 없고 10페이지쯤 읽다가 잠드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런데 책상에서 읽으면 독서대도 있고 필기할 노트와 포스트잇과 펜이 있으니 저절로 수험생의 자세가 됩니다. 그러니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단서와 영감을 훨씬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지는 법입니다. 많은 이들이 드레스룸은 만들어도 서재는 안 만들고 신혼집을 꾸밀 때 냉장고와 식탁은 신중하게 고르면서 책상은 대충 사는 이유입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나를 통제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공간으로서 책상이 필요합니다. 집이 좁으면 아예 책상을 사지 않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집 안에 나만의 책상이 없다는 건 나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책상 하나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충실히 현재를 살아내고 있는지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대하는지가 보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엿본 학생들의 책상에는 지금 읽고 있는 다양한 책과 인생 계획표와 목표가 하나씩 붙어 있었고 매일 쓰는 다이어리도 꽂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책상 하나로 그의 루틴이 바뀌고 공부하는 사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정체성이 바뀝니다. 마흔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가구는 소파가 아니라 책상입니다. 책상이 생기면 공부 시간을 내기도 더 쉬워지는데요. 책상이 있어야 책상 앞에 앉을 시간을 만들 수가 있죠. 새벽이든 밤이든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을 택해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루틴을 만듭시다. 거실이나 침실처럼
가족들과 함께 쓰는 공간에 책상이 있다면 규칙을 잘 정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내가 공부하고 책을 읽는 시간이니까 TV를 보거나 방해하지 마라고 가족들과 미리 합의합시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귀찮아할 수 있지만 딴소리는 감히 꺼내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공간과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가족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내어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 집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내 공간과 시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가족들은 내 배려를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권리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당연한 권리 주장을 민폐 취급합니다. 공부 모임 간다고? 그럼 나 저녁은 어떻게 해? 엄마는 식탁 쓰면 되잖아. 엄마 책상이 왜 필요해? 주말에 애들 안 챙기고 갑자기 무슨 강의를 들으러 간다고 그래.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결국 가족들은 네가 이기적이고 잘못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을 살게 되면 그동안 누적된 모든 것이 그 집안의 원칙이 됩니다. 나만 희생하는 억울한 원칙이 통하는 이유는 내가 나의 정당한 권리를 너무 쉽게 포기하고 가족의 부당한 요구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우울증이나 우울화병이 오고야 합니다. 내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주장은 너무나 마땅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내 공간에 대한 권리, 내 시간에 대한 권리부터 찾아야 내 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억울한 원칙이 있다면 지금부터 바꿉시다. 내 꿈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건강한 소망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관계에도 밸런스가 필요해. 저는 정말 큰 욕심이 없어요. 제가 얼굴을 안 보잖아요.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친구처럼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면 되는데 제가 하는 일을 인정하고 격려해주고요. 그거면 되는데 왜 그런 남자가 없을까요? 희진은 이제 갓 40을 넘긴 일간지 기자입니다. 직장도 탄탄하고 외모도 괜찮은데 연애는 번번이 실패입니다. 성격이 까칠해서 남자를 못 만나나 싶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네가 왜 연애를 못하는지 알겠다. 욕심이 너무 과하네. 휘진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너는 지금 한 사람에게 세 사람의 역할을 바라는 거야. 여자로서 너를 사랑해줄 애인,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 네가 하는 일을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파트너. 세 사람의 몫을 다해주는 남자는 세상에 없어. 연애 초기에 잠깐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 남자도 얼마나 피곤하겠니? 휘지는 연애만 시작하면 무섭게 몰입하는 스타일입니다. 주중이고 주말이고 연애 중에는 남자 옆에만 찰싹 붙어 있어서 친구들과 연락도 잘 안 됩니다. 꼭 헤어졌을 때에만 울고불고 전화를 하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는 의리 없는 년으로 찍혔습니다. 저러다가 남자는 고사하고 몇 명 안 남은 친구들마저 잃어버릴까봐 걱정입니다. 네 가지 사랑, 네 가지 관계. 40 넘어서 인간관계가 갈수록 좁아진다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요. 친구들이 결혼하거나 이사를 하면서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에 잘 못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연락이 끊어진 지인들도 꽤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서로가 주고받는 에너지로 유지되는 거라서 노력하지 않으면 끊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좁아지다 못해 희진처럼 한 사람에게만 올인하는 경우인데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부모에게 받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고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주는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 그 깊은 사랑은 오로지 나를 낳아준 사람만 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커서는 친구들끼리의 공감과 우정도 중요해집니다. 그런 놈한테는 네가 아깝지, 친구야. 얼른 잊고 술이나 마시자. 잘 통하는 친구들과 맥주 한잔하면서 얻는 위로 역시 그 무엇으로도 대체가 안 됩니다. 오늘 하루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친구들과 신나게 수다를 떨다 보면 다시 에너지가 차오릅니다. 직장 동료나 업무 파트너들에게 일로서 인정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에서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고 쓸모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누구든 자신의 생계와 연결된 조직과 커뮤니티 안에서 인정과 보상을 받아야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집니다. 이러한 감정 역시 나와 일터에서 함께 뛰는 동료들만이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연인이 주는 사랑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연인의 사랑도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토닥임은 절친 10명이 주는 위로와는 또 다른 종류입니다. 이 네 가지의 안정감은 모두 다른 사람이 주어야 합니다. 마치 각각의 인간관계 주머니가 따로 있는 것처럼 결코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엄마를 대신하고 친구를 대신하고 직장 동료를 대신할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이런 불가능한 일을 상대방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은 여자들이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결혼 전의 여자들은 네 가지의 안정감을 골고루 느낍니다.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탁월함도 인정받고 연애하면서 사랑도 받죠.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은 멀리 있고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육아로 회사까지 그만두면 사회적 안정감을 얻을 곳도 없습니다. 결국 내 눈앞에 있는 한 남자에게 매달립니다. 남편이 아버지처럼 나를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응원해주고 친구처럼 일상의 소소한 재미를 나누고 공감해주며 직장 동료처럼 내 능력을 인정해주기를 바라죠. 당연히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까지 주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의 역할을 바라는 거죠. 왜 밥만 먹고 아무 말도 안 하지? 내가 열심히 요리해준 밥을 먹는데 맛있다는 말을 안 하면 엄청 화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건 그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내 욕심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러한 정서적인 안정감을 자녀에게 바랍니다. 아이가 우리 엄마 대단하다고 인정해주고 친구처럼 수다도 떨어주고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라고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해주지 않으면 엄청 서운해합니다.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엄마라도 아이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인데요.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 말은 들은 척 만척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성과가 나지 않으면 직장에서 듣고 싶은 말을 갑자기 아내에게 요구해서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가장으로서 권위도 인정받고 싶고 상사에게 듣고 싶은 격려와 칭찬, 동료에게 듣고 싶은 인정도 아내가 모두 해주기를 바라니까 부부 사이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스스로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아내의 따스한 손길도 필요하지만 언제나 응원해주는 전우와 같은 친구도 곁에 두어야 합니다. 나를 어른으로 대해주는
자녀들의 지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내 실력을 알아주는 사회와의 연결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부지런한 좋은 사람. 마흔은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인데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한쪽으로 치우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꺼리게 됩니다. 그러니 관계에서 얻는 활력이나 신뢰도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귀찮고 불필요하다고 관계를 멀리하다 보면 자칫 가족이나 회사에서조차 고립된 상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고립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인 로버트 월딩거가 무엇이 행복을 결정하는가라는 주제로 테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참 인상 깊었던 내용은 50대에 가족과 친구, 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80대에 건강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50대의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안정감, 행복감이 노후의 건강과 삶의 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마흔에는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관계가 쏠리고 에너지 분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정감은 한 가지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직장 동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아도 속 얘기를 털어놓을 친구가 곁에 없으면 허전합니다. 연인과 사랑을 속삭이는 것도 한두 달이지 내 처지가 백수라면 엄청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한 친구와 지인에게 둘러싸인 핵인 쌓여도 진실로 나를 사랑해줄 한 사람이 없으면 외로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관계로부터 정서적인 안정감을 충분히 얻어야 우리의 삶은 불안하지 않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두 사람에게 매달려 있는 단조로운 인간관계는 그 자체로 불안감을 줍니다.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이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거나 떠날까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니 마흔이 넘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감을 유지하려면 각각의 만족감을 주는 좋은 사람들을 옆에 잘 두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몰입하지 않고 일종의 시스템처럼 관계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의 관계가 잘 안 풀릴 때 다른 관계에서 충분히 채울 수 있도록요. 마흔 이후에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이들은 사람에게 게으른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친구에게도 연락을 잘 안 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도 소극적이죠.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건 어렵다고 지레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품격 있고 좋은 사람들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애를 써야 합니다. 결국 사람에게 부지런한 이들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두고 안정감 있고 성숙한 인생을 살아갑니다.